이건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 없어요. 지금 분위기에서 버티시면 돈 법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태인데 네. 저만의 계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버티는 쪽을. 예, 지금도 버티고 있고 저는 뭐 매도 버튼을 아직 하나도 안 눌렀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혹시 월미도 바이킹 타보셨어요? 월미도 바이킹? 아니요. 그 이제 가장 무서운 바이킹인데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킹인 이유는 네. 보통 이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데는 바이킹이 가장 정점에서 한 3번 정도 찍어주고 떨어져요. 네네. 월미도 바이킹은 정점을 한 15번 정도 찍어줘요. 진짜. 아저씨 제발 그만 이러는데 아저씨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정점을 언제까지 찍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가 비명을 막 지르다 보면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무서워져요.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운 바이킹을 처음 탔는데 오늘 더 무서운 바이킹 어제 타고 오셨죠? 어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의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에 준하는 싸늘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 바이킹 운전하는 분 성함이 파월이라고. DJ 파월이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인플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 달 전까지. 그러다가 뭐가 바뀌었냐면 스태그라는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인플레랑 스태그의 차이점은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를 둡니다. 이제 인플레는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보통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근육이 커지면서 이제 역기 무게도 같이 늘어나는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PT 코치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딱딱딱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해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신호니까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었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초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요. 약간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거 약간 이상한데요? 그래서 몸무게가 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근육이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 지표는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상태가 안 좋은데 갑자기 이제 파월 코치님이 이러는 거죠. 역기 중량 2개 더 쉬어 이런 식으로. 안 돼. 나 한 개인데. 나 더 하면은 지금 여기 관절 다 아작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근육 지금 저는 근력도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한 개를 더 늘려도 될까 말까인데 2개를 늘린다고요? 이러니까 이런 거죠.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칩시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 말하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3개를 붙이자. 그거 어디 종목 이름 아니에요?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비 스텝이 0.25%, 빅 스텝 0.5, 자이언트 0.75인데 금리를 3단계를 한꺼번에 올리자라는 막 단어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빅스텝 이번에 6월 달에도 0.5%, 7월 달에도 0.5% 올리겠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수준을 경기가 도저히 못 견딜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하이 봉쇄 벌어지고 베이징도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럼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성장은 떨어지고 이제 고용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제 소비도 줄어드는 겁니다. 성장, 고용, 소비 다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 그럼 이제 그게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져 버리니까 밸런스가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랑 소비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 물가가 치솟는 해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은 아랍의 봄이라던가 뭐 남미에서 이제 시위가 나온다던가 정권이 바뀐다던가 이제 국민들이 반발심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럼 통치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물가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용이랑 소비는 뒷전이 되면서 이제 결국 기업들이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최근에 벌어진 사례는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1973년 오일 쇼크. 그게 거의 유일한 기록에 가까운데 그때 상황을 봤더니 실업자들은 쏟아져 나왔고 기업들은 많이 파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거 50년 전에 그때처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발작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거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는 지금 굉장히 한 끗 차이라 했잖아요.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졌어요. 만약에 물가가 잡혀요.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빠르게 풀린다던가 중국의 이제 경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공급난이 해결됩니다.
그런 공급난이 해결되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물가가 떨어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남미에서 이제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가 너무 치솟았는데 증산이 원활하게 되면은 또 물가가 떨어져요. 네. 이제 그런 신호 중에 지금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시그널들이 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금리를 과하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고용이랑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엔데믹이 지금 뭐 될까 네. 말까 이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이 선언이 시작되면은 소비가 이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보복 소비라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다시 벌어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다시 증시는 급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거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된다.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긴 한데 네. 저는 그게 올 거라고 보는 거고 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나타날 것이다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왜 그러냐면 네.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익이 안 꺾인다고 유지를 한다던가 점진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미국의 기술주들, 빅테크 주식들이 네.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왔어요. 싸더라고요. 예. 네.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메타죠. 메타는 이제 15배 PER로 네. 넷플릭스가 17배, 네. 그리고 구글이 21배, 애플이 25배 정도로 네. 거의 뭐 이제 제조업 수준으로 들어왔거든요. 뭐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이제 뭐 크로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PER이 거의 30배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냥 슈퍼마켓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배, 구글이 20배더라고요. 네. 그 구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을 사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공포의 끝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공포가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몇 달 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제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은 뭐 사서 바로 오르니까 좋겠지만 샀다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더 되겠죠. 떨어질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기준이 구글이 PER 뭐 20배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내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몇 년 안에는 본전이 돌아오지 않을까. 빅테크가 5년 뒤에도 네. 계속 성장하고 큰 기업이 될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벌써 그 중력의 법칙이라고 큰 기업들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빅테크는 PER로 보면은 꽤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30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20배예요. 제가 네이버가 너무 싸진 것 같은 거예요. 그 PE를 봤더니까 구글이 너무 싼 거예요. 싼 거예요, 맞아요. 아니 구글이랑 비교해봐야지 해도 봤더니 구글이 너무 싸요. 그래서 구글의 이익이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구글의 수익이 또 많은 상당수가 이제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그러니까. 기업이 지갑을 안 열 거고 광고 입찰 단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구글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 보는데 올해 내년을 바라보면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을 길게 보면 5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아니라 생각하는 많을 거예요. 지금 수준이라던가 더 성장할 것이다라 보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애플이라던가 구글 같은 경우는 5년 뒤를 바라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이나 구글. 거기에 뭐 가장 지금 많이 떨어진 게 이제 애플. 페이스북, 메타랑 이제 넷플릭스인데 뭐 메타는 뭐 PER 15배면 이제 거의 진짜 제조업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고 수익이에요. 광고 수익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가 제일 딜레마예요. 넷플릭스를 약간 빅테크 계열로 넣어줘야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약간 중형 등급으로 놔줘야 될 거냐 이제 그게 좀 갈리긴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를 빅테크보다는 좀 더 약간 중형 등급으로 본 것 같아요. 성장이 꺾인 중형 성장주. 그런 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제가 다시 생각했을 때 그럼 넷플릭스를 대체할 회사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뭐 아마존이라던가 뭐 애플 TV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텐츠 개수에서는 아직까지는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좀 어렵다라 보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또 괜찮은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면서 구독자가 순 증가가 이루어지면 이제 저평가됐던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넷플릭스가 좀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냐면 이 승리호라는 이 SF 영화가 원래는
극장 개봉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극장 개봉을 못 하니까 헐값에 이제 넷플릭스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제작사들이 대작을 제작을 해도 개봉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파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럼 넷플릭스는 그 컨텐츠 수급 비용 이게 굉장히 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제작을 안 했었잖아요. 제작사들이. 그래서 일단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따는 늘어났어요. 이 수요는 원래 기존엔 OTT만 있었는데 이제 극장이 개봉을 해버리잖아요. 극장에서도 달라 그러고 OTT에서도 달라 그러고 그럼 예전에 입지가 넷플릭스가 갑이었어요. 우리만 출구는 우리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그럼 원래 옛날에는 넷플릭스는 극장에서 망하면 넷플릭스 행위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망해야 이거예요. 이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으로 가고 사람들이 극장에 가기 시작하면 극장 가서 보고 넷플릭스 가는. 그래서 넷플릭스에는 이미 김이 빠진 것들이 가는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왜냐면 그 전에 그랬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쌌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극장이라는 게 닫히면서 얘네가 갑으로 확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용자가 늘고 줄고도 있지만 이 컨텐츠 수급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거 뭐 극장이 매우 강력한 경쟁 상대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OTT 또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에서의 원재료 가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건 이거 유통이니까. 경쟁자가 이제는 극장까지 오프라인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더 보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극장에서 보는 사람이 넷플릭스 가서 또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넷플릭스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다시 넷플릭스로 리즈 시절이 끝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를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극장은 다 이거예요. 지역의 강자들이에요. 한국에는 어디, 뭐 중국에는 어디, 그렇죠. 일본에는 어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넷플릭스는 신기하게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순위를 많이 차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제작사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제작사 차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또 봤더니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과하게 투하를 해줬는데 이제는 제작비를 좀 컷을 시켜버려요. 이제 성공의 요인은 이겁니다. 이거 했을 때 중박 이상 나올 수 있는 콘텐츠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뭐 영상업을 해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열어봤을 때 쪽박이 날지 대박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열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웹툰을 기반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중박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앞으로 많이 인기를 끌 것이다. 그러면은 웹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구글이 PER이 3배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구글도 좋고. 거기다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이후로 보고 있어요. 과연 그때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차냐, 애플의 자율주행차냐 이거에 따라서 또 PER이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빵구를 사는 건 어때요? 빵구? 그럴 거면. 저는 약간 ETF 쪽보다는 개별 기업을 이제 콕 찍어서 투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구글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구글은 구글 시총이 지금 얼마죠? 구글 시가총액 검색해보면 2천조 그러니까 구글 C랑 구글 A 더해야 되거든요. 2조 달러 클럽. 애플 MS에 이어 세 번째 2조 달러 기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2천조에서 3천조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괜찮죠. 거의 원픽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저도. 구글은 컨텐츠 수급 비용도 없고 유튜브도 갖고 있고 이미 웹사이트 검색 시장은 90% 이상 차지했고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안드로이드 계열들이 이제 아이폰 OS 계열 이제 거기랑 비교했을 때 야금야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요. 맞습니다. 뭔가 약간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판매량을 보면서 구글도 결국은 같이 공생관계거든요. 둘이 이쪽 시장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조금씩 밀려나가는 느낌이 나서 뭔가 역전의 발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경기 침체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오르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빅테크 얘기를 했지만 원래 필수 소비재가 더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 투자는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유통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1단계부터 뭐 중간재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소비자를 만나는 완성재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요 1단계랑 완성재에만 투자를 해야 돼요. 네. 1단계는 더 공식이 쉽죠. 뭐 니켈, 리튬, 철광석, 뭐 식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자기한테 비용을 전가하는 곳들이 없어요. 그냥 내가 쌀을 10,000원에 팔던 거를 50,000원에 팔면 되는 거죠. 나한테 전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에서 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곡물 기업들이 6개월 동안 주가가 뭐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자연에서 가져오는 애들. 아니면 뭐 이제 광물을 하는 회사들.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뭐 파뮤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돈을 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성재라고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고객한테 가격을 떠넘길 수 있는 기업. 누가 갑이냐? 예.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번에 가격을 2번 올렸어요. 자동차 가격을. 다른 회사들은 자동차 가격 올린다라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열흘 만에 2번 올렸다라는 거는 내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강한 기업들은 가격을 떠넘길 수가 있고 없는 기업은 못 넘겨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가 좀 약간 그런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테슬라를 운영해. 야, 2차 전지 회사들 다 해서 가격표 가져와봐. 이게 테슬라가 갑이잖아요. 자동차 업체가 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가 중국산인지 뭐 LG 건지 SDI 건지 뭐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11년 전에 폴리실리콘 사태가 터졌었어요. 태양광 사업이었었는데 예전에는 폴리실리콘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가격이 키로당 150달러까지 갔습니다. 갑이었죠. 그런데 점점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2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완성 업체들이 더 갑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업체도 지금은 전기차 판매량 대비 2차 전지 생산량이 딸리다 보니까 갑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갑과 을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브랜드를 가진 완성차 업체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그리고 계속 물가 올라간다 그러면 라면? 라면이 좀 어려운 게 필수 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식량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걸죠. 라면값 올리는 거. 2011년에 이제 환율이 하도 오르니까 나라에서 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라면값을. 라면이라던가 좀 필수 소비죠. 그래서 사장들 와봐 이래가지고 화장지 이런 것들. 좀만 참으세요. 고통 분담합시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이제 좀 그거에 좀 빗나가는 기업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을 올려도 이건 기호품이기 때문에 그걸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짝 비껴나가는 제품들이 있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뭐 허쉬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초콜릿. 이거를 가지고 규제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초콜릿 같은 거는 경기 힘들고 이러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의외로 그게 성장이 꾸준해요. 이거 경기 안 좋아도 이거 초콜릿 먹어요? 왜냐면 초콜릿은 어른들이 안 먹잖아요. 애가 먹으니까. 브랜드가 또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떠넘겨도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강하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커피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먹고 싶어. 스타벅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폰을 갖고 싶어. 전기차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테슬라를 갖고 싶어. 맞아. 그런 제품들이 브랜드가 강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미 경쟁사는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그냥 오로지 난 이게 갖고 싶어가 돼야 되거든요. 이 기업들 공통점이 뭐냐면 국가의 장벽을 넘습니다. 보통 미국이랑 중국은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에 있는 제품들이 중국에서 판매가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뭐 시위가 일어나서 뭐 나이키 사태처럼 매장을 불태운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스타벅스 좋아, 이제 뭐 아이폰 좋아, 테슬라 좋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그 국가 간의 갈등조차도 뚫어버리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난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기 안 좋고 이러면 밥도 식당에서 먹다가 맞아요. 컵밥 먹고 되게 투자의 감각이 어제 뭔 일이 났냐면 타이슨 푸드라고 미국에 그런 이제 식료품 뭐 예를 들어 뭐 인스턴트 피자라던가 이런 거 하는 식료품 그 회사가 실적이 어닝이 났어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정크푸드가 좀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CJ 제일제당 주가가 올랐어요. 이 와중에 다 증시가 떨어지는데도 이제 먹거리 쪽이 이제 뜨는 거죠.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사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트 갈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늘 저는 그거를 사고 싶더라고요. 사진 못했는데 오뚜기를 사고 싶더라고요. 괜찮죠. 3분 요리로 저는 진짜 옛날에 돈 별로 못 벌 때 3분 요리로 그냥 한 달을 살았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뭐 1인 가구의 증가세, 그리고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레토르트가 뜬다. 맞아.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정 간편식.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햇밥 말고 오뚜기밥 먹고. 그거를 보면은 저는 뭘 느꼈냐면 제가 그래서 마트 갈 때마다 체크하거든요. 그 인스턴트 식품의 매장 칸이 어느 기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가를 봐요. 옛날에는 확실히 CJ 제일제당 비비고류가 굉장히 컸고 지금도 크고 나머지 경쟁사들이 많은데 한 10년 전에는 동원 F&B께 굉장히 늘어났다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한 최근 1, 2년 사이에 급성장한 게 풀무원. 맞아, 풀무원. 풀무원 인스턴트 식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대상은 어때요? 청정원이 대상이잖아요. 청정원 거 이제 야식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봤는데 나쁘진 않은데 풀무원의 성장세만큼은 안 나오더라고요. 동네에서 강력한 건 오뚜기인데. 그렇죠. 오뚜기면은 안정적인 강자가 되죠. 가정 간편식이 강한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외식과 경쟁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제 그 냉동 피자를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게 한 판에 5,000원밖에 안 한다고? 이러면서 배달시키면 35,000원인데 그러니까 5,000원에 내가 되는구나. 이제 앞으로 냉동 피자 많이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쪽으로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 옛날에 마트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마트에서 사는 건 호구고 인터넷으로 사는 게 똑똑한 소비. 근데 뭐냐면 배민을 보다가 마트를 가니까 마트가 너무 싸. 배민이 너무 비싸서. 그죠? 한 끼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래서 콜이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콜도 많이 줄고 이제 계절적인 이유도 있고 이제 엔데믹처럼 좀 분위기가 나면서 이제 콜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수입도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뭐 양쪽을 살펴봤는데 빅테크 쪽 너무 가격이 많이 빠져서 또 반대로 이런 식료품, 먹거리 이런 쪽 얘기 양쪽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아니면 제3의 가장 베스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지금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사준다 그러면은 구글. 이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산다라 그러면 넷플릭스가 되겠죠.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좀 리스크가 좀 과하긴 한데 넷플릭스만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섞어서 살 것 같긴 한데. 넷플릭스 좋아하시네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디즈니가 낫지 않아요? 디즈니도 강한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컨텐츠의 개수에서 아직 넷플릭스가 그래도 1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본다라 그러면 만약에 경제 충격이 3년만 없다라 그러면 테슬라. 테슬라 좋은 것 같아. 대신 경제 충격이 없어야 돼요. 왜요? 조금 비싸긴 해요. 테슬라가. 조금 비싼데 충격이 없으면 이 성장세가 다 반영이 돼갈 건데 만약에 그 사이에 충격이 오면은 그동안 받았던 프리미엄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락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사실 식품이나 이쪽은 아니에요. 결국에 픽하신 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좀 죽는 신호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마 제가 투자를 2006년부터 했을 때 느꼈던 거는 그게 죽는 신호가 보였을 때 벌써 주가가 먼저 올라 있어요. 먼저 오르고 죽는 신호가 뜬다. 그러니까 오면서 주가가 올라. 왜 갑자기 빅테크들이 10%씩 오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뉴스들이 나오고 언론이 나오면서 한 박자 늦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투자에서 타이밍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거 선택인 것 같아요. 10% 내가 10% 손해를 봤다 살 거냐, 아니면 10% 손해를 보고 살 거냐. 그쵸. 그 어쨌거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생각하면 시그널을 보고 사는 게 좀 더 낫고, 이제 조금 더 나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러면 그 둘을 섞고 싶다라 그러면 그냥 월급 날마다 나눠 사는 거예요. 나눠서. 단순하게. 왜냐하면 분할 투자, 분산 투자 하세요 하더라도
지금 장은 오히려 자주 보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내가 아마 매도 버튼을 누를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아, 저 누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눌러요. 아, 누르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매니저한테 맡겼습니다. 거래를 못 하려고. 왜냐면 이게 팔게 되는 이유가 이 기업이 너무 싸 보이니까 내 거보다 더 싼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회사 같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해서 바꾸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 네. 항상 그쵸. 내가 판 것만 오르더라. 좋은 기업을 찾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수든 초보자든 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정보의 격차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기업 뻔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서 버티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파는 거는 고수랑 하수의 기술이 많이 차이 납니다. 아니 유튜브 하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유튜브 하니까 여기저기 계속 보죠. 저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이제 안 보시잖아요. 다른 차를 잘 안 보시는데 저는 막 보거든요. 되게 많이 봐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네? 맞아요. 시간이 좀. 저 유튜브 들으면서 요즘에 어떤 게 유행하나. 진짜요? 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뭐 정보를 할 것도 없이 사실 이분 다루는 거 다 합치잖아요. 그럼 거의 전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거에 빠졌었는데 겨우 버텼죠. 주식하다가 제일 힘든 거는 하락장이 아니라요. 내 거 빼고 다 오르는 상승장이 제일 싫습니다.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힘든 게 아주 이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다 같이 떨어지니까 그럼 괜찮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떨어지고 났으니까 반등을 줄 건데 그 반등 줬을 때 내 주식 빼고 나머지들이 반등 줬을 때 그때 아마 더 괴롭고 그때 매도 버튼을 누를 겁니다. 아마. 제가 주식을 7년 물려본 사람이었는데요. 7년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배당 수익률이 한 2에서 3%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현금으로 좋아하시는구나. 네. 부동산도 그거였잖아요. 네, 그쵸. 저 월세 투자했던 사람이니까. 약간 현금 흐름 좋아하시는구나. 네, 물려도 수익 날 수 있게. 그걸 만약을 대비하자 주의여가지고. 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물리학자. 물렸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쵸. 잘 됐을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렸을 때도 플랜 B가 나와야 된다. 저도 물려보다 보니까 물리다 보면 사람이 그 사이에 모든 감정을 다 느껴요. 희노애락을 다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서도 아무래도 이거 뭐 구글. 진짜 구글 원픽으로 하면 구글. 원픽으로 하면 구글. 넷플릭스. 저 투픽으로 하면 스타벅스. 스타벅스. 저 스타벅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 사람이 욕먹긴 할 거예요. 왜요? 많이 떨어져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스타벅스가 배당 수익률이 한 2.7% 될 겁니다, 지금. 1년 동안 커피 먹을 가격을 그냥 배당 받아서 마시자. 스타벅스 주식 사서. 스타벅스가 위기가 벌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요? 뭐 직원들 문제, 중국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성장 문제, 임금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렸는데 제가 믿는 거는 CEO예요. 기업이 위기가 와도 어떤 CEO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하워드 슐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전에 2008년 때도 뭔가 좀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타벅스를 다시 살려놨어요. 그런 다음에 CEO한테 맡겨놓고 다시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위기가 터지니까 하워드 슐츠가 다시 들어와서 리뉴얼을 좀 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CEO한테 맡기겠죠. 그러면은 그걸 다 해결한 걸 본 다음에는 늦겠죠. 저 아는 분이랑 이제 커피 관련해가지고 카페 얘기를 했었는데 커피 콩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거가 다시 내려가면 스타벅스 콩 그 집보단 더 쓸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이 쓰는데 콩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원재료 가격에서 그러면 과연 스타벅스에서 그 콩 가격이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임대료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임대료가 늘었고 인건비가 늘었고 이제 콩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은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줄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요. 상대성 이론. 스타벅스도 죽을 맛이면 경쟁사는 어떨까? 여기는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이쪽은 이제 성장이 아니라 점포를 줄여나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스타벅스 뭐 회장이라 그러면 이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제 점포를 확 늘릴 것 같아요. 시장을 먼저 장악하러 가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더 늘린 다음에 비용을 늘려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커피 체인들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서 선정을 해요. 그러면 경쟁사를 충분히 죽이고 난 다음에 커피 가격을 올리고 나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거는 스타벅스예요. 우리가 일명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커피 업계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이폰은 안 쓰거든요. 근데 커피는 스타벅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는 일부러 좀 주가 좀 오르라고 미리 한 잔씩 사 먹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랑 넷플릭스랑 구글이랑 스타벅스 중에 원픽. 그래도 구글.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안전하고 오를 거라는 믿음은 강하지만 많이 오를 거란 믿음은 없어요. 스타벅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쭉쭉쭉 가겠죠. 제가 생각하는 스타벅스 수익률은 10년에 4배, 연 15% 정도? 배당까지 하면 연 17% 정도 기대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5년에 4배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구글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던킨 어때요, 던킨? 저는 크리스피 더 좋아하게 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경쟁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도너츠의 양대 산맥하면 이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스타벅스처럼 그럼 커피 체인에 스타벅스의 경쟁사가 어디냐라 말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스타벅스의 경쟁사 글로벌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스타벅스는 카페베네? 몰라. 아니 우리나라 말고 글로벌 경쟁사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글로벌 경쟁사가 있어요? 코스타 커피라는 게 있어요. 코스타 커피? 네, 영국에 본사를 둔 건데 이게 글로벌 체인인데 몰라요. 스타벅스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이제 그거를 인수한 게 코카콜라예요. 네네네. 코카콜라가 콜라는 몸에 해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사업군을 늘렸는데 그 중에 커피 사업이 굉장히 클 걸 보고 이제 커피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타 커피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코카콜라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 보는데 여기에 하나 더 터진 게 사람들이 제로 콜라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롯데칠성도 엄청 올랐잖아요. 제로 콜라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죄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엄청 늘어났죠. 그런 관점에서 코카콜라 주가가 이번에 굉장히 장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이 더 성장할 게 남았나요? 자율주행차도 열려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이 열려 있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할 거라 보고 있어요. 워낙 그 빅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이버 해킹이라던가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다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도 그 순간적인 판단을 사람처럼 하려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기반돼야지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트위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쪽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럼 구글이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난 양의 방대한 검색어를 집어넣어주고 있고 거기에서 처리를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어떤 본능을 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들이 계속 수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고 있죠. 예전에 알파고도 그냥 그 구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새로운 먹거리가 계속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구글. 그렇죠. 저는 그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경품 행사 하잖아요. 아세요? 몰랐어요. 그런 거 이제 경품 행사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랑 개인정보 쓰잖아요. 그 DB 보험사에다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동의 체크 있어요. 작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DB당 단가가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구글 DB 값만 쳐도 구글에서 몇 명의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광고는 기본 수익이 되는 거고 거기서 성장 산업을 붙였냐 안 붙였냐인데 어쨌든 핸드폰 시장의 절반의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제 인앱 결제? 이거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결국은 안 뺏길 거라 봐요. 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좀 더 큰 관점에서 플랫폼과 국가가 지금 서로 싸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은 국가가 플랫폼보다 힘이 더 세요. 규제라는 걸 통해서 누를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플랫폼은 이 국가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 봐요. 뭐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메타라던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제어가 안 됩니다. 국가들은. 그랬을 때 이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국가를 넘어서는 기업. 그게 제일 무서워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레리 페이지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세요라 하는데 너가 오세요 되는 거고 인앱 결제라는 것도 결국은 유럽이든 어디든 규제를 거는데 그러면은 내가 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럼 구글 유럽에서 다 뺄게요 했을 때 지금은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갑과 을이라는 게 갑자기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중국처럼 중국용 구글 같은 거 만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폐쇄된 사회 정부 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러시아의 얀덱스, 뭐 이제 뭐 중국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민주주의 기반의 이제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본도 야후 재팬 쓰고 우리나라 네이버 쓰고. 네이버가 이제 잘 지킨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가 어떻게 방해를 좀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잘 버틴 모습인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이미 쓰던 거, 자 이제 구글 쓰지 마세요. 뭐 페이스북 쓰지 마세요. 인스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못 쓰게 하면 국민을 통제할 수는 없죠.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뭐 안드로이드 금지. 자 내일부터 그 인스타그램 사용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 엄청 떨어지겠죠. 난리 나겠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국가의 정서를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가 강력하다고 보는 거고, 스타벅스에 대해서 규제를 못 할 거라 봐요. 중국에서도. 왜냐하면 저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에서 하워드 슐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커피가 하나의 미국과 중국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런 투자가 좀 베스트라고 본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식에서는 아직 방법이 있다라 하는 게 주식. 예전에 중생대 시절에 공룡이 번성하던 시절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공룡은 다 멸종하고 악어 같은 파충류, 작은 파충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업이 크면 애널리스트가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시가총액 사이즈가 좀 나오면 이제 주식 거래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가 투자가 할 만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담당자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느 이하로 나오는 것들은 거래량도 워낙 적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서 모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어렵죠. 왜냐하면 사다가 호가가 자꾸 올라버리니까 반대로 팔고 싶어도 파는 순간 호가가 막 떨어지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것들. 못 건드리죠.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버리는 기업들이 있죠. 그죠. 내가 뭐 1000만 원만 사도 호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너무 거래가 없어서.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도 없기 때문에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버린 거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경매로 치면은 뭐 약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 안 하는 그냥 어디 마이너리그인 거죠. 그럼 이거를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마이너리그를 일단 찾아낸다. 첫 번째 재무제표로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으면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있는데 PER이 또 의외로 낮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 대중의 관심만 없어요. 그럼 제가 다시 의심을 하는 거죠. 대체 왜 없을까? 뭐 업황이 문제인가, 뭐 다른 게 문제인가 봤을 때 거래가 안 된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고 그냥 거래량이 좀 적은 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죠. 그 기업에 가야죠. 가서 뭐 전화로 뭐 IR 담당한테 물어본다라던가 아니면은 그거와 관련된 산업이 어떤지 산업을 분석한다라던가 그 회사 앞에 가서 뭐 실제로 그 지역의 뭐 어떤 분위기를 좀 느껴본다라던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 식당 종업원이 줄고 있나 늘고 있나까지 체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였었는데 그 지역 일대에 식당 종업원 종사자들이 조리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회사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다 땡겨오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는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였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우연히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저만에 알아내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애널리스트가 돼서 막 분석을 했을 때 저도 애널리스트처럼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분석해 보니까 이러하고 저러하고 저러한데 이거는 너무 좋은 기업인데 단지 대중의 관심만 못 받았을 뿐이다. 이거를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 그래도 1년에서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커지고 시가총액이 야금야금 커져야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분석하는 사람이 붙어주고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갑자기 대중의 관심이 붙으면서 시가총액이 갑자기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평가에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내가 돈을 벌겠죠.
거래량도 많아졌을 거고. 이제 그러면 내가 적은 돈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약간 시간의 여유만 있다라고 하면 예상보다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많이 걸려서 사야겠네요. 근데 보통 1,000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죠. 그 거래량이.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그런 접근을 안 할까요? 보통 거래량 자체는 기업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 호가가 너무 얇아. 뭐 한 몇십 개씩 있어. 제가 사서 시가를 1% 이상 올리지 않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작은 종목들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는 거는 나눠서 살 수가 있는데 어느 날 한번 팔고 나와야 될 텐데 잘못됐을 때 못 팔고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린다 그러죠. 팔면은 제가 팔면 그날 시가가 몇 프로씩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못 건드리는 것도 있죠. 근데 보통 1,000만 원 가지고는 문제 있을 만한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서 거래량이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1,000만 원 정도는 거래량 나온다. 다 나올 겁니다. 1억만 들어가도 거래량 안 나오는 것들이 있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면 이제 조금 힘들죠. 그렇죠. 나오질 못하니까. 근데 보통 시가총액 자체가 따라서 결국은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시가총액 보고 저는 많이 사이즈를 정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이하, 요새는 한 2,000억 이하 정도만 돼도 기관 투자자들이 안 건드리는 기업들이 많아요. 한 500억대 이런 거는 500억대는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뭐 이제 보통 500억대에도 훌륭한 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는 돼야지만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이 한 3,000억 돼도 안 건드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만의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략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피터 린치의 전략입니다. 피터 린치. 피터 린치라고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제 작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결정하고 했는데 거기서 10배 난 수익이 굉장히 많았었더라. 그래서 텐베거라 많이 그때 유행했었죠. 그 전략이 그 전략입니다. 텐베거 10배라 그래서 텐베거라 그런 거예요? 10루타. 야구로 치면은 10칸을 돌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그게 언제 저평가된 것이 해소되는지 이런 거는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건 있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거 어떻게 찾아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시총 1,300억 대림 비엔코 이런 것들이죠. 반갑네. 투자 고수시네요. 여기도 알짱 기업인데 이거. 뭐 이거라던가 허츠라던가 하츠 그거잖아요. 펜.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대림 비엔코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건설업이 좀 분양 주택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많이 팔릴 건데 언제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3기 신도시 분양이 늘어났을 때는 좋아질 게 맞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년 안에 좋아질 건 맞는데 아무리 늦어도 5년 뒤엔 괜찮아지지 않을까. 250만 원 들어올 때 국보 이거 작전주인데 옛날에. 오늘 세력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계속. 사조오양. 이거 날짜죠. 사조오양 보면은 3% 보고 왔습니다. 3%에서 오늘 다뤘나 보네. 와, 이것도 봐야 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이게 그래도 건드려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건드리는 게 있는데 안 건드리는 게 있어요. 자기들도 정보가 시총 있으니까. 900억인데 이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다고요?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식품주 다 사봐 이런 식으로 쭈루룩. 그러면 연간을 눌러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애널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그냥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찾아놔야 되는 거죠. 유사 기업들을 찾아보면서 수산업 좋아지고 있다. 마진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일일이 계산해 봐야 되겠죠. 분기도 없네. 없죠. 그러면 200억인데 200억이면 지금 PER로 봤을 때 최소한 5배 이하다. 6배.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오히려 여기서 괜찮은 것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매출에 한계가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식품업 같은 경우는 보통 국내 안에서 많이 머물러 있어요.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회사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로 가느냐.
예를 들어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슈안스를 인수하면서 네. 미국의 식품회사까지 이제 진출을 한 거죠. 화승 코퍼레이션 이런 거 어때요? 저도 작은 기업은 잘 몰라요. 이거 뭐, 적자 장난 아니네. 저도 그냥 찍어봤는데. 예. 예. 유성기업. 이거. 유명하죠. 뉴스에서 많이 봤죠. 예. 유성기업. 이거 자동차 부품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좋은 회사네. 근데 이게 업황이 이게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G 글로벌. 이거 자산주 아니에요? 그쵸. 예. 여기도 근데 적자가 좀 나면은. 적자가 나네요.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종목이. 그러면 내가 분석해야 될 기업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화천기공.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화천기계랑 화천기공 있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대신에 이거는 언제쯤 되냐면 스마트 팩토리가 유행할 때쯤부터 이제 돌아올 건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다들 아직 예상 불가죠. 여기도 8배. 예. 꼭 이제 뭐 코스피에서 찾을 수도 있고 코스닥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삼보판지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거잖아요. 옛날에 반기문 관련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랑 좀 이제 아는 사이여가지고. 삼보판지. 아버지가 살아할 때 안 사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 있었죠. 삼보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찾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 중에서 재무제표가 튼실한데 그거를 내가 마치 애널리스트가 된 느낌으로. 우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싸다고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은 싸면 사는 사람, 필립 피셔는 성장하는 것만 사는 사람. 그 중간을 섞은 게 워렌 버핏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렴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을 정보가 없을 때 내가 조사해서 이게 투자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찾아내는 거죠. 저는 이거를 투자해서 아는 건 아니고요. 증권방송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화천기공까지 아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거의 전 종목을 다 알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몰라요.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하는 분야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뭐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투자 방식 이거 여전히 괜찮나요? 이거는 돈이 적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돈이 적어야 할 수 있는 방식.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개인 투자자였다라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금이 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좋아 보여도. 너무 먹거리에 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열려있는 시장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하네. 뭐 시간밖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해서 공부도 할 겸, 이러다 하나 걸리면은 이제 내가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죠. 옛날에 막 울트라 건설 이런 거 막. 되게 좋았어요. 저 옛날에 투자했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상장 패드지. 그거 옛날에 4대강 하고 이럴 때 엄청 좋았는데. 맞아요. 2009년 그때 되게 많이 했었죠. 싼 주식을 이제 잡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방송에서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잡주는 또 다르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의외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미국 주식에 대해서 거론하는 기업이 5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죠. 다 그 안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굉장히 알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해요. 저 생각나는 알짜 기업 있습니다. 그 송원산업이라는. 뭐예요? 송원산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 아직 있나? 6천억이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대형 기업이구나. 근데 PER은 저렴하네요. 이게. 알짜네요, 여기. 알짜다. 그러니까. 예상 당기 순이익이 1,400억이에요. 근데 시총이 이러니까. 괜찮네요. 그죠. 차트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옛날부터 저평가였어요, 이거는. 와, 계속 올라가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네. 2020년부터 해서 쭉. 그러네. 다시 올라갔네. 이게 막 작살났었거든요. 이게 저점마다 한 번씩 잡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주식 중에서도 PER 4배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캠핑카, RV, 캠핑 관련 이제 체인점을 하는 캠핑 월드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보면 PER 4배, 배당 수익률 7% 이렇게 나오고 있죠. 카프로 이런 회사도 있는데. 카프로 거기죠. 카프로 락탑. 카프로 이 효성 TNC 자회사였죠. 이거는 그냥 그렇네. 이거는 이제 중국 기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서 좀 치열합니다, 지금은. 이런 회사 있었고 코라오 홀딩스 이런 거 있었는데.
아, 여기가 상장 폐지됐을 거예요. 옛날에 유행했던. 거의 피터리치신데. 아니. 작은 기업 전문가신데요. 옛날에 이런 것들 엄청 방송했었어요. 예, 뭐 투자대회 이런 거 하면은 다들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저 그때는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네이버 쓰잖아요. 그때 팍스넷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유명했죠. 팍스넷 종목 토론방 이런 데 가면. 예, 그때는 고소 많이 했었죠. 뭐 거기 뭐 전문가분들 성함도. 제가 주라기님을 한번 모실까 생각 중이에요. 저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존경하는 투자가 3명 중에 하나 들어가요. 진짜요? 예. 주라기 투자가 중에서. 예, 주라기님 요즘 뭐 방송 안 하시니까 옛날 팍스넷에서. 예, 지금 팍스넷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블로그를 계속 하세요. 블로그 하시는구나. 근데 저도 이제 그분 덕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인디언 기우제 투자법. 맞아요. 제 인생에 적용을 했죠. 덕분에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7년 기우제 하니까 결국은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네이버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 전략도 그러니까 뭐 틈새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은 뭐 카페도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틈새 전략이 나오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틈새 전략이 나올 거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안에도 틈새 전략이 나올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노려야 내가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이게 돈 버니까 그냥 따라서 사면 돼. 이런 투자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본인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이런 투자를 좀 시작을 해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제가 맨 처음에 투자해서 아까 7년 기다렸다는 회사가 시총이 1,000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산 가치가 1조였어요. 자산이 1조 있는데 시총이 1,000억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로 했을 때는 자산이 한 4천억 정도로만 이제 해놓고 실제로 이제 그걸 시가를 따져보면 시가로 따져보면 1조가 넘었죠. 역삼동에 엄청난 빌딩도 가지고 있고 이랬었으니까 정주월드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망할 방법도 없다. 거기에다가 배당도 괜찮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이클이 돌아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견뎌보자가 됐던 거죠. 경주월드 놀이공원. 그 경주에 있는 놀이공원인데 그 회사가 이름 뭐예요? 아세아? 네, 거기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500억 정도 들여서 놀이공원을 싹 리뉴얼했던 게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자산주를 가지고 계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버텨도 걱정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 체크를 안 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견뎌볼 만한 거고 아까 말했던 대로 스타벅스 같은 걸 가지게 되면은 뭐 신경을 좀 덜 쓰죠. 장 시작할 때마다 볼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불안한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3벌이지 3배짜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자꾸 보게 되죠. 그럼 지금 자 이게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진짜 고변동성. 그러니까 거래량도 적고 이런 작은 주식을 내가 진짜 발굴해가지고 내 돈을 껴놓는다. 비상금 투자 전략. 아빠의 책 사이에 있는 그거처럼 내가 그 얇은 데에 내 돈이 얇으니까 들어가니까 넣어놓는 이거를 내가 뭐 월급이 예를 들어서 얼마 뭐 200을 번다고 하면 뭐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달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100씩 꼽는 전략을 쓰실 건지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구글을 뭐 소수점 매매도 되니까 구글을 내가 100만 원치씩 사는 걸 하실 건지 만약에 두 방향이 있다면 어떤 거를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저는 제 시절에는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구글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달러 이름 비싼데 좀 비싸도 그 이상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차익이라는 게 잘해봤자 1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진짜 정말 운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10% 이상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한 5년에 400%? 뭐 이렇게 보면은 10% 정도는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아니 구글 400%, 5년은 400%. 될 겁니다. 왜냐면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기업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연 17%. 그러니까 10년에 한 5배 나와요. 4배에서 5배. 10년에 4배면 연평균 수익률이 15%고요. 5배면 17%인데 스타벅스가 17%가 나왔습니다. 배당으로. 대표적으로 뭐 코스트코도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아까 같이 빅테크 같이 이런 기업들이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뭐 만약에 정말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5년에 4배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5년에 4배씩. 근데 뭐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질 거다라 보고 난 좀 안전한 걸 원한다 그러면은 네. 10년에 4배 정도 될 만한 기업들을 해도 이게 20년이면 16배가 되고요. 네. 30년이면 6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돈이 적다라고 너무 망설이지 말고 네. 어쨌든 결국에 최대 목적은 내가 젊은 나이에 빨리 돈 벌어서 남보다 압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 젊을 때 떵떵거리면서 막 이게 돈 자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기본적인 목표는 내가 직장을 잃더라도 노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면은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확률 높은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껴넣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적립식으로 구글이 아마 20대들한테는 본인이 마음이 좀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니까 네. 이제 뭐 5년이든 10년이든 누가 이기나 보자 이제 그렇게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견뎌요. 빨리 당장 올라줘야 돼요. 맞아.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오른다던가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주식을 들어봐야 좀 마음에 좀 편함을 느끼겠죠. 근데 내가 정말 주식 공부를 하고 싶고 나는 나중에 정말 주식으로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나중에 좀 더 기법을 늘리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기업들을 내가 애널리스트 돼서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성공 사례를 늘려나가면 본인이 나중에 진짜 모르는 거죠. 막 자산운용사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산운용사 안 차리세요? 하려 했더니 좀 조건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요? 고민했는데 한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권사에서 경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많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영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인구 작가님 모시고 주식과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장이 힘든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심리 컨트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의 마지막 기술은 결국은 공포와 욕심을 컨트롤하는 건데 거기서 모든 수익률이 다 갈리더라고요. 피터 린치 펀드로 연평균 29%씩 단 한 해도 손해 난 적이 없었던 펀드였는데 거기서 50%가 돈을 잃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르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버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주식이면 존버가 가능한 거고 잡주면 존버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지수는요? 지수는 존버 못해요. 지수는 그것도 이제 S&P 500은 존버가 가능한데 코스피는 존버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 2000 돌파라는 뉴스를 저는 한 14년 동안 본 것 같아요. 코스피 아직 그 되게 익숙해요. 익숙한 숫자가 있더라고요. 또 2,500으로 이렇게 익숙한 숫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옛날 가격으로 돌아왔죠. 다시 또 이제 또 3,000이 되고 4,000이 될 건데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가 너무 많아서 이 오르는 내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미국 지수를 투자를 하자. 그렇죠. 그래서 또 구글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